오연자는 식탁에 마주 앉아 식지 않은 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자레인지에서 갓 꺼낸 흰쌀밥과 한 번 끓였다 식힌 김치찌개,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낸 반찬은 미처 드지도 않았다. 젓가락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의 정막을 뚫고 있었다.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를 배신하고 또 누가 누구를 울리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삶이 아니니까. 어차피 나를 울리는 건 저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오늘도 혼자네. 툭 떨어지는 목소리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습관처럼 입 밖에 내는 말일 뿐 외로움조차 이제는 지겨운 감정이 되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수년, 처음엔 자식들이 안쓰럽다며 자주 전화를 했지만 그 빈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지금은 연락이 닿는 날보다 닿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명절에도 며느리 눈치 본다며 못 온다는 말이 익숙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말끝을 흐리며 숟가락을 내려놨다. 소화도 안 되는 밥을 억지로 밀어 넣어봐야 기분만 더 나빠질 뿐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낮 2시를 넘긴 햇살이 허공을 휘감고 있었다.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지만 따뜻하진 않았다. 그녀의 방 안엔 빛보다도 더 짙은 고요가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몇 주 전부터 켜놓은 채 잊고 있었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을 켰다. 바탕화면엔 자식들 사진 몇 장과 한때 보던 구직 사이트 링크가 그대로 있었다. 우리 동네 구인 정보. 그녀는 무심결에 마우스를 클릭했다. 한동안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었다. 마트 계산원, 동네 병원 보조, 급식조리 보조. 하지만 나이 제한이 발목을 잡았다. 경력직 우대라는 말은 사실상 60대 이상은 사절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이력서를 쓰다 말고 꺼버리기 일쑤였다.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다. 전화만 돌리면 되는 간단한 업무 60대 이상도 환영. 월 120만 원, 150만 원. 그녀는 2번 읽었다. 전화만 돌리면 된다고? 돈도 제법 준다. 교통비를 제하면 실수령은 적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지도를 켜보니 멀지 않은 거리였다. 시내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오래된 상가 건물.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HB 생활금융이라는 곳이었다. 예, 구인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면접 가능한가요? 그럼요, 지금 오셔도 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응대는 익숙했다. 그녀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랜만에 외출할 수 있다는 설렘이 앞섰다. 연자는 장롱에서 차분한 색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말렸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립스틱은 발랐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다 한참이나 멈춰섰다. 처진 눈가, 깊어진 팔자주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 남아있었다. 이 정도면 보기 싫진 않겠지. 오래된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괜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냥 시간 끌어가는 거야. 큰 기대하지 말자. 상가 건물은 예상보다 더 허름했다.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은 바랬다. 3층에 HB 생활금융이라는 작은 문패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헐렁한 정장에 반쯤 벗겨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의외로 생기가 있었다. 오연자 씨, 네, 제가 전화 드렸어요. 잘 오셨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작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따라주며 그는 말을 이었다. 업무는 간단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내하고 응답이 있으면 팀장에게 넘기는 구조 계약직이고 3개월 수습 후 정규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다. 불법은 아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자는 웃었다. 불법이면 당당하게 간판 걸고 있겠어요? 그냥 서류 조금 간단한 편일 뿐입니다. 그 말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믿음직스러웠다. 그녀는 결국 사인했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붐볐고 햇살은 눈부셨다. 하지만 연자의 마음은 조용히 동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그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줬다. 오연자 씨. 그 소리는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다. 괜히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은 자꾸만 묘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제는 끝났다고 여겼던 어떤 감정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무언가가 다시 피어오르려는 기미였다. 연자는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시작인 걸까? 아니면 착각일까? 출근 첫날 아침, 오연자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욕실로 가서 머리를 감고 스킨을 바르고 옅은 화장까지 했다. 이런 준비가 몇 년 만이었는지 가물가물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옷.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진회색 정장 바지를 골랐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발에는 낮은 굽의 로퍼를 신었다. 이 나이에 설레기도 하네. 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말던 설렘이란 감정을 오래전에 접은 줄 알았는데 마음 한켠이 괜히 간질거렸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직 출근 시간까지 10분이 남아 있었다. 유재명은 벌써 와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그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연자 씨, 일찍 오셨네요. 준비성도 참 좋으시다. 그 말이 칭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간질간질했다. 그가 이름을 부르는 방식, 말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 짧게 마주치는 눈빛 어딘가 익숙하고도 오래 잊고 있던 감정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습관이죠 뭐. 예전 회사 다닐 때 버릇이 남아서요. 연자는 멋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데스크 위에는 전화기, 컴퓨터, 그리고 프린트된 고객 목록이 놓여 있었다. 첫날이라 업무량은 많지 않았고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따라 연습하는 정도였다. 전화를 걸며 긴장했던 것도 잠시. 몇 번의 통화를 지나고 나자 자연스럽게 말이 붙었다. 상대방이 욕을 하든 전화를 끊든 상관없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재명이 식사 제안을 했다. 이 근처에 순두부찌개 괜찮은 데 있어요. 같이 가시죠. 연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작고 소박한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로 북적였고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유재명이 물었다. 출판사에서 근무했어요. 마케팅 쪽이었죠. 책 만드는 사람들 뒤에서 일하는 사람. 책 좋아하시겠네요. 예전엔 그랬죠. 요즘은 잘 안 봐요. 눈도 침침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녀의 말에 유재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예전엔 신문도 챙겨봤는데 요즘은 그냥 뉴스를 켜놓기만 하죠. 소식은 많은데 정작 마음에 남는 건 없더라고요. 그는 젓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런가
누군가랑 밥 먹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요즘은. 그 순간, 연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말이었다. 그렇지만 그 말 안에 어떤 진심이 섞여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진심이 그녀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유재명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연자를 불렀다. 라면집, 칼국수집, 분식집, 거창하지 않았지만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퇴근 후 커피 한 잔 하자고 말했다. 연자 씨랑은 이런저런 얘기를 오래 해보고 싶어요. 커피숍은 사무실 근처의 작은 곳이었다. 조용한 분위기에 오래된 팝송이 흐르고 있었다. 저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가 말을 꺼냈다. 제가 요즘 연자 씨 덕분에 많이 웃어요. 일도 재미있고 하루가 빨리 가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는데 연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고백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거나 거슬리진 않았다. 저 사실 처음엔 이 일이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요즘엔 출근하는 게 기대돼요. 이유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녀는 눈을 피하며 웃었다. 그날 밤 연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긴 하루였다. 평소보다 많은 통화를 했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뒤흔든 건 그가 건넨 짧은 말들이었다. 많이 웃어요. 기대돼요. 그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연자는 벽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게 시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의 착각일까?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연자 씨, 오늘도 같이 저녁 드실래요? 금요일 오후 업무가 끝나기 10분 전 유재명이 다정하게 말했다. 늘 그래왔듯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의도는 뻔했다. 하지만 연자는 그 뻔함을 거부하지 않았다. 네, 좋아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녀도 자연스럽게 되물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미 예의와 상식이 끼어들기엔 너무 가까워져 있었다. 사무실 불을 끄고 함께 나오는 길. 밖은 이미 어둑했고 겨울 초입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따뜻한 데 가요. 오리주물럭집 생겼다던데 거기 어때요? 오리요? 별미네요. 술도 한잔 하죠. 금요일이잖아요. 식당은 외곽 도로에 붙은 오래된 단층 건물이었다. 낡았지만 사람은 많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막걸리를 시켰고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 옛 직장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푸념, 그 모든 이야기가 오늘따라 정겹게 느껴졌다. 막걸리 한 병을 비운 뒤 유재명이 천천히 말했다. 연자 씨는 되게 매력 있어요. 그게 말로 설명되진 않는데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선은 아래로 떨어졌고 입겐 묘한 미소가 걸렸다.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꼭 붙들고 있던 선 하나가 바람에 밀려 끊어지는 느낌. 지금 가기 아쉬운데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그의 말에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숍 대신 근처 모텔에 딸린 바에서 조용히 술을 더 마셨다. 거기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잔을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가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연자는 손을 빼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손이 서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스쳤다. 너무 오래되어 잊고 있던 감촉이었다. 피부가 닿는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선 설명하기 힘든 진동이 일었다. 연자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그리고 그날 밤 또한 그들은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 아침 연자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흐린 빛에 눈을 떴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유재명은 새벽에 먼저 나갔다며 짧은 메모를 남겨두고 있었다. 연자 씨, 잘 잤어요? 저 먼저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재명 그녀는 메모지를 한참이나 바라보다 가방에 넣었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붉어진 눈과 부스스한 머리카락. 그리고 이불 속의 피부에 남겨진 잔열. 세면대 앞에 서서 한참 물을 틀어놓았다. 찬물이 손끝을 때려도 머릿속은 멍했다. 무엇을 느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후회일까? 아니면 안도?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는 선을 넘었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 넘은 경계 너머의 설렘을 놓고 싶지 않다는 것. 월요일 사무실에 들어서자 유재명이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빛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여유가 담겨 있었다. 연자도 마찬가지였다. 자연스럽게 인사했고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해도 몸이 기억하는 감정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고객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집중되지 않았다. 귓겐 자꾸만 그날 밤 그의 낮은 숨소리가 맴돌았다. 점심시간 그녀는 말없이 따라갔다. 그는 조용한 순댓국집에 데려갔다. 식당 안엔 말수가 적은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조용했고 따뜻했고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는 슬며시 물었다. 연자씨, 후회하세요? 글쎄요. 전 안 해요. 그날 내 인생에 없던 감정이 살아났어요. 연자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바라봤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마저 위로처럼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녀가 물었다. 몰라요. 근데 그냥 자꾸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지고 싶고. 그 말은 너무 솔직했고 지나치게 생생했다. 하지만 연자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다시 그녀의 손등을 덮었을 때 이번엔 오히려 그녀가 손가락을 감았다. 그날 밤 연자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웠다. 피부가 붉게 달아 있었다. 어디까지가 화장 때문이고 어디부터가 그날 밤의 흔적인지는 알 수 없었다. 창문 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커튼이 부풀었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겠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옳은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도 지금 이 공허한 삶 속에 처음 들어온 감각이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연자씨,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유재명이 나긋하게 물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참이었다. 네, 특별한 약속은 없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 내려온대요. 도훈이라고. 서울에서 일하는데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연자씨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사적인 관계를 가족에게 소개하려는 기류, 그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증거였다. 연자는 짧게 숨을 삼켰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가족이라니. 무슨 자격으로, 어떤 이름으로, 내가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겠어요? 괜히 긴장하지 마요. 편하게, 그냥 좋은 사람들과 저녁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가시덤불처럼 엉켜 들어갔다. 금요일 저녁 약속 장소는 도심 외곽의 한정식집이었다. 예약된 방에는 이미 유재명이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살짝 늦게 도착했지만 그가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다. 연자씨, 여기에요. 오늘도 예쁘세요. 그 말에 연자는 자연스레 미소 지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도훈이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깊은 눈매를 지녔다. 유재명의 젊은 시절을 닮았지만 훨씬 더 세련되고 건조한 분위기였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래, 너도 고생 많다. 여긴 오연자 씨 같이 일하고 계셔. 요즘 나한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야. 도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훈의 시선이 그녀를 훑었다. 눈에 띄게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눈 맞춤에는 단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관심, 호기심, 경계. 연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잔을 들었다. 분위기는 편기했고 대화는 주로 유재명과 도훈이 주도했다. 둘 사이엔 어색함이 없었다. 하지만 연자는 중간에서 묘한 이방인의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아버지 회사엔 여성 직원이 많으세요? 도훈이 물었다.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연자 씨처럼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은 드물지. 그 말에 도훈은 잔을 들며 말했다. 그렇군요. 성실한 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죠. 그의 눈이 그녀를 다시 스쳤다. 짧은 웃음이 입가에 걸려 있었다. 연자는 그 눈빛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식당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에 연자는 옷깃을 여몄다. 유재명은 흡연 구역으로 향했고 도훈과 그녀만이 남았다. 차로 가시나요? 도훈이 물었다. 아니요, 지하철 타려고요. 오늘은 대중교통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무심히 물었다. 혹시 아버지랑은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몇 달 됐어요. 같이 일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요. 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한테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누굴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부드럽다니. 좀 생소했어요. 연자는 당황했다. 그가 이런 말을 건넬 줄은 몰랐다. 아, 그런가요? 네. 신기하죠? 그런 얼굴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그 말이 칭찬인지 견제인지 연자는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잠시 뒤 유재명이 돌아왔고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의 검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다. 그녀는 그날의 저녁을 곱씹었다. 도훈 그의 눈빛, 말투, 말끝의 묘한 여운,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아이, 날 의식한 건가? 태오문이 없는 생각이라 여겼지만 왠지 자신감 아닌 자신감이 생겼다. 늙지 않은 눈, 늙지 않은 마음, 그것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기분. 핸드폰을 켜니 유재명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연자, 씨, 오늘 같이 자리해줘서 고마워요. 도훈이도 좋아하던데요. 편하게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잘 보내요.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곧 삭제했다. 마음에 걸린 것은 그 마지막 문장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남은 건 도훈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사람이 그녀를 천천히 내려다보는 꿈. 눈을 떠보니 새벽 2시였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불 안은 따뜻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싸늘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고 전화벨만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연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마음은 집중되지 않았다. 금요일 밤 도훈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눈이 아니었다. 분명히 뭔가를 품고 있었다. 그녀가 그 눈빛을 해석하지 않으려 할수록 의문은 더 짙어졌다. 내가 뭘 기대하는 거지?
그녀는 자신을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다. 송긋, 입술, 그리고 눈길이 자꾸만 어딘가를 향했다. 기억을 따라가고 있었다. 오후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망설이다가 바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오연자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금요일에 같이 식사했던 도훈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무너지는 건 언제나 빠르고 조용했다. 연락드려도 실례가 아닐까 했어요. 그냥 그날 이후 자꾸 생각나서요. 제가 뭐 그렇게 인상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럼요. 아버지. 앞이라 조심했지만 솔직히 정말 놀랐거든요. 그 말은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혹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감사, 인사도 드릴 겸 도훈 씨. 그녀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거절의 말은 끝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럼 시간 맞춰볼게요. 수요일 저녁 서울 강남의 조용한 다이닝바. 그녀는 도훈이 예약해준 장소에서 그를 마주했다. 남자는 검정 셔츠에 어두운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정갈하게 넘긴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성숙했다. 그의 눈은 처음 봤을 때보다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앉으세요. 와인 괜찮으시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샐러드와 작은 전체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와인은 이미 잔에 따라져 있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괜찮죠? 어머니, 아니, 연자 씨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 호칭의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그녀는 웃으려다 입술만 다물었다. 근데 왜 굳이 저랑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녀가 물었다. 도훈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쾌한 것도 아니고 신기하게 부럽기도 했어요. 그녀는 도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고 그의 말은 숨김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눈빛,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도훈 씨, 그만. 저는 아버지랑 친하지 않아요. 서로 사는 세계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싫었어요. 이상하게 질투가 났고 그래서 더 끌렸어요. 그녀는 두 손을 테이블 밑에서 움켜쥐었다. 그 말들이 날선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그녀를 따뜻하게 데웠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동이었다. 식사 후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배웅했다. 택시를 타러 가는 길 그가 말했다. 연자 씨.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살짝 만졌다. 매우 조심스럽고 동시에 매우 능숙한 손짓이었다. 이런 말 안 할까 했는데요.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오연자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옷을 벗고 천천히 얼굴을 씻었다. 눈가의 화장을 닦아내며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미쳤어. 진짜 미쳤지. 하지만 그 말은 질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스스로를 향한 변명에 가까웠다. 이 나이에 사랑이 아니 욕망이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다는 머릿속은 복잡했다. 유재명의 얼굴이 떠오르고 도훈의 손길이 따라왔으며 자신의 숨소리가 이불 속을 가득 메웠다. 한 사람의 남자에게도 벅찼던 그녀는 이제 두 남자의 시선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살아있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여자, 누군가의 욕망, 누군가의 갈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겉돈 그 자체가 그녀를 숨쉬게 하고 있었다. 하루가 길었다. 아니,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다. 오연자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속 고객 리스트를 바라보았지만 눈앞의 글씨는 뭉개지고 있었다. 여기 연자씨 좋아하던 식혜예요. 유재명이 종이컵을 건넸다. 연자는 미소 지으며 받았지만 그 눈빛을 끝까지 마주보지 못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아니, 죄책감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두 남자와 동시에 그녀는 생각을 끊으려 애썼지만 의식은 계속해서 현실을 파고들었다. 단지 욕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재명에게 느꼈던 따뜻한 안정감과 도훈에게 느끼는 강렬한 생기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둘 다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은 같았다. 오후가 지나갈 무렵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훈 오늘 저녁에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보고 싶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가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도훈을 다시 만났다. 도심 외곽의 조용한 모텔 한 번만이라고 다짐했었지만 인간의 감정은 늘 그 다짐을 조용히 밀쳐낸다. 방 안에는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입술이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갈 때 연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스스로 그를 감싸 안았다. 그 밤은 조용했지만 격렬했다. 그리고 끝난 후에도 도훈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기며 낮게 말했다. 연자씨, 이상하죠? 당신 옆에 있으면 그냥 아무 걱정도 안 들어요.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을 뿐이다.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마치 외줄 위를 걷는 고개사처럼 살아갔다. 낮에는 유재명의 애인으로, 밤에는 도훈의 여자로 던 매 순간이 불안했고 동시에 짜릿했다. 유재명은 변함없이 다정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보고 싶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어딘가 무겁게 들렸다. 그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자꾸만 도훈의 손길이 떠올랐다. 어느 날 유재명이 조용히 물었다. 연자씨,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왜요?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마음이 멀어지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그녀는 순간 눈을 피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잠을 좀 못 자서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도훈은 그녀를 식당이 아닌 그의 아파트로 불렀다. 처음이었다. 단둘만의 폐쇄된 공간. 그녀는 알았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연자씨, 여기 자주 와요. 혼자 지내기엔 꽤 괜찮은 공간이죠. 아파트 내부는 깔끔했다. 미니멀한 인테리어, 흰 벽, 무채색의 가구들. 감정 없이 정리된 듯한 공간에서 그가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여기서 당신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었어요. 이런 공간에 당신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좋아요. 그녀는 말없이 그 품에 안겼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밤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출근 때문에 먼저 나갔다. 오연자는 혼자 이불을 정리하며 베개 시세, 남은 그의 향기를 느꼈다. 그리고 가방을 들기 직전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진 한 장 던 유재명과 도훈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뒤에 적힌 날짜는 2005년 8월 던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유재명이 어김없이 내민 커피를 받았다. 그는 늘 그랬듯 다정했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더 이상 그 온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공간이 없었다. 연자 씨, 이번 주 주말엔 같이 외출 어때요? 근교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다녀와요, 우리.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다. 들키지 않아야 해. 절대로 들키면 안 돼. 그녀는 알았다. 모든 관계엔 균열의 시작이 존재하고 그건 언제나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틈은 벌써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 제 폰 아닌데요? 오연자는 핸드백을 뒤적이다가 멈칫했다. 어젯밤 도훈의 집에서 나올 때 급히 챙겼던 핸드폰 덕 무심코 손에 쥐었던 것이 그만 도훈의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폰과 같은 기종, 같은 케이스. 미쳤나? 어떻게 이런 실수를...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침착하게 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연자 도훈 씨, 큰일 났어요. 핸드폰 우리 바뀐 것 같아요.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다. 도훈, 진짜요? 아버지랑 점심 약속 있어서 지금 사무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곧 만나죠. 조심해요. 그 폰 절대 열지 마세요. 절대 열지 마세요. 그 말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눌렀다. 그리고 바로 눈에 들어온 갤러리 앨범. 거기엔 예상대로 사진이 있었다. 거울 앞에서 셔츠를 풀어 헤치고 웃고 있는 도훈, 그 뒤에 희미하게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신이 봐야 할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한 장, 또 한 장 더 도훈은 수많은 순간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녀의 옆모습, 잠든 얼굴, 화장 지운 후의 표정까지. 이 아이, 왜 이런 걸 남겨둔 거야? 분노, 공포,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그 사진들이 자기 폰이 아닌 도훈의 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폰은 유재명과 함께 있는 그녀의 가방 속에 있었다. 30분 후 사무실 입구 앞 도훈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옅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의 얼굴엔 평정심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죄송해요. 정말. 그녀가 폰을 건네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도훈은 손을 내밀어 급히 폰을 가져갔다. 누구 봤어요? 조금. 그 사진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필 지금 아버지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무 말도. 그냥 점심 약속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눈빛이 좀 달라졌어요. 연자의 손끝이 저려왔다. 도훈 씨 사진 다 지워요, 당장. 누구한테 들키면 우린 끝이에요.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였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난 계속 갖고 싶었어요. 당신과의 시간, 증거라도 남기고 싶었으니까. 그 말은 깊었다. 그리고 너무 위험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니 유재명이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엔 커피 2잔. 그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다. 연자 씨, 도훈이랑은 자주 연락해요? 그녀는 멍해졌다. 질문은 너무도 단도직입적이었고 동시에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요, 그냥. 오늘 얘기 나누어 보니까 도훈이 자꾸 연자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눈빛이랄까? 묘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요즘 뭔가 달라요. 예전엔 나만 바라보는 눈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랄까. 그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설마 아니겠죠? 그 말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요즘 좀 피곤한 것뿐이에요. 유재명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런 걸로 하죠. 하지만 그 말은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덮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쥐고 도훈과 유재명 두 사람의 이름을 번갈아 보았다. 그 이름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 위에 얹혀 있었다. 어느 쪽도 놓을 수 없어. 그녀는 너무 많은 걸 안고 있었다. 몸, 감정, 욕망, 그리고 죄책감.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 없이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 조용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일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연자의 심장은 하루 종일 쿵쿵 뛰고 있었다. 숨도 조심스러웠다. 누군가 자신의 뒤통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느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유재명은 예전과 다르지 않게 웃었고 다정하게 커피를 건넸고 퇴근 전엔 늘 했듯 조심히 들어가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무섭게 들렸다. 그가 웃고 있을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다. 혹시 이미 다 알았나? 아니야, 알았다면 저렇게 태어날 수 없어. 의심은 공기처럼 번졌고 그녀는 그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갔다. 도훈과의 연락도 눈에 띄게 줄었다. 불안했다. 그는 점점 그녀를 피하는 듯했고 그녀는 그 불안의 진짜 이유가 유재명의 존재 때문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밤늦게 그녀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도훈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뎠다. 연자 씨, 미안해요. 요즘 좀 복잡해서.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정답이었다. 혹시 무슨 말 했어요? 내 대해서? 직접적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돌려 말하더라고요. 내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고. 중년 여자를 상대로 뭘 하려는 거냐는 식으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아직 들키진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걷던다 며칠 뒤 유재명은 퇴근 무렵 조용히 말했다. 연자씨, 오늘 저녁엔 나랑 식사해요. 요즘은 같이 밥도 잘 안 먹고 나 섭섭해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는 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일 것 같았다. 식당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일식집이었다. 그는 예약석에 미리 앉아 있었고 그녀를 보자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생 많았죠? 내가 요즘 너무 무심했나? 그 말이 반대로 들렸다. 너를 계속 보고 있었다는 신호처럼. 그는 술을 천천히 따르며 말을 이어갔다. 도훈이 말인데 요즘 나랑 말도 잘 안 하고 자꾸 어딘가로 도망가듯 행동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젊은 애들 다 그렇죠 뭐. 근데 이상하죠. 자꾸 당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말에 그녀의 손이 떨렸다.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았다. 그 친구가 혹시 연자 씨한테 감정 같은 거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는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한 채 나를 바짝 세워 던졌다. 설마 연자 씨도 그런 눈치 못 챘던 건 아니죠? 그녀는 웃었다.
그게 방어의 전부였다. 설마요. 내가 무슨 20대도 아니고. 그렇지. 내가 괜한 생각했나 보네. 그의 웃음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색깔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홀로 택시를 탔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 위로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들켰을까? 아니면 그냥 떠보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수십 번 되물었다. 하지만 그날 밤 도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도훈 아버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 다음 날 유재명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투로 다가왔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솔직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다. 부드럽게 포장된 끝의 문장.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연자는 처음으로 도훈을 피했다. 그가 보내온 보고 싶다는 메시지에도 잠깐이라도 볼 수 없냐는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지금 도훈과 마주하는 건 더 많은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를 지금 여기서 고립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회복할 수 없는 파탄뿐이라는 걸. 하지만 외로웠다. 침대 위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이미 흘릴 감정은 다 써버렸다. 남은 건 침묵과 무력감뿐이었다. 주말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오래 바라봤다.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고 눈가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그 속엔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무너짐은 자신뿐 아니라 두 남자 모두를 덮치게 될 것이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유재명은 아무 말 없이 출근했고 커피도 타주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웃던 그의 얼굴엔 그 흔한 눈웃음조차 없었다. 그 침묵이 그녀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다. 마치 고요 속에서 칼을 가는 소리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일상이 더 큰 위협처럼 느껴졌다. 연자씨. 오후 무렵 그가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하죠. 회의실에서 그녀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종착지로 향하는 사람의 걸음 같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이었다. 도훈의 아파트, 그녀가 방문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CCTV 캡처 이미지, 그녀의 뒷모습 또는 얼굴은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그녀임을 알 수 있었다. 이건 그냥 시작이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싸늘했다. 더 필요할까요? 사진, 문자, 출입 기록 다 있어요. 도훈이 폰도 봤어요. 어떻게 내 아들한테까지 손을 댈 수가 있죠? 어떻게 날 그렇게 기만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도중부터는 있었단 말이겠네요. 그는 웃지 않았다. 그 말은 확인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의심하던 모든 것에 대한 최종 확인. 그냥 나 혼자 좋아한 줄 알았어요. 나만 착각한 줄 알았고, 근데 그 착각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줬더군요. 참 잔인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엔 자진 사직서로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고소당할 겁니다. 업무상 위기에 따른 성적 착취 이해되죠? 그녀는 충격에 손이 굳어졌다. 고소? 네. 아들이 직속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당신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이용했어요.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 구조가 완벽하잖아요. 그 말은 싸늘한 판결문 같았다. 그리고요, 대출.
신용보증, 회사 내 협력업체 커넥션까지. 당신 이름으로 묶인 건 다 정리할 겁니다. 이제 곧 당신은 아무 계좌도 열 수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도 날 이용했잖아요. 외로워서, 허해서.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욕망의 도구로 썼어요. 당신도, 내 아들도.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 뒤로 침묵이 폭탄처럼 터졌다. 오연자는 그날 사직서를 냈다. 자필로 형식은 조용했지만 그 종이는 곧 모든 법적 보호에서 그녀를 떼어놓는 퇴장선언서였다. 사무실을 나설 때 아무도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다. 계좌는 마이너스였고 휴대폰 요금도 연체로 끊겼다. 모든 게 하나씩 차례로 무너졌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가로수 밑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겨울이 오는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게 끝이구나. 그날 밤 떤 누군가 그녀의 초인종을 눌렀다. 도훈이었다. 급하게 올라온 듯 호흡이 가빴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무슨 짓이에요? 왜 갑자기 사라져요? 아버지한테 무슨 말 들은 거예요? 그녀는 문틈 사이로 고개를 흔들었다. 돌아가요, 도훈 씨.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요. 나 지금 다 버렸어요.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함께 떠나요. 어디든 좋아요. 서울 아니어도 돼요. 다시는 아버지 안 볼게요. 회사도 정리할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동시에 망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살다 보면 알아요. 버릴 수 있다는 말은 대부분 안 해도 될 거일 때만 나와요. 도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뭐예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천천히 문을 닫았다. 덜컥 닫히는 문 너머 도훈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덩크 오연자는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꺼냈다. 한때 도훈이 그 색이 좋다고 말했던 선홍빛 립스틱 덩크 입술에 바르다가 멈췄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다. 주름진 눈과 퀭한 볼, 지친 턱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예쁘다 해준 사람이 둘이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니? 그 말이 마지막 위로였다. 그리고 마지막 독백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